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 근무 중단했지요. 네. 의료 대란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저녁 때 제가 아는 분이 전북 정읍에 사시는 분이에요. 전화를 해가지고 얼마나 욕을 하시던지. 내가 지금 수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는 과가 지금 내 실명위기에 처해 있다. 가는 과는 굉장히 장비를 많이 다루는 곳이라서 그걸 다 전공의가 인턴이나 전공의가 다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파업에 들어가면 나는 가가지고 수술도 못한다. 이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정부냐? 이게 나라냐?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얘기 하나 하고 시작하면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네. 30분 동안 택시를 탔는데 어마어마하죠. 제가 그 정도의 30분 재력이 있으신 그 정도의 재력은 됩니다. 제가 30분 정도 택시를 어디를 가시길래 TMI 알겠고요. 아니, 집에 갔습니다. 네, 집에 갔는데 제가 집에 가지 어디 가겠습니까? 근데 이제 30분 내내 의사 비난을 하는데 택시 기사님이 근데 이제 택시 기사님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하니까는 의사 비난 정도는 기본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얘기하면서 이제 좀 가슴이 좀 아팠던 게 뭐냐면 이제 그 전주에 이제 마석에서 밤에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엄마를 태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는 병원이 없어서 그러니까 소아과 응급실에서 이 응급실이 없어서 병원에 이 소아과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 아이를 응급실에 이제 데려가야 되는데 아예 그 동네에는 응급실을 여는 병원이 없어서 그냥 서울까지 그냥 택시를 타고 가는 승객을 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엄마는 그게 낫다고 생각한다. 주변을 찾아 헤매느니 차라리 그냥 서울로 바로 가버리자. 그렇죠. 그런 상태인데, 그런 상황인데 의사들은 자꾸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주장을 계속해서 이제 뭐랄까 좀 협상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하면서 뭔가 의견을 좁혀나가야 되는데 이게 뭐냐 의사를 너무한다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이게 국민 여론인데 그런 여론들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상당히 좀 유감이 많습니다. 그만큼 뭐 의료 문제는 국민들의 현실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의사들이 없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불안한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네, 맞습니다. 또 어제 뭐 실제 의사들의 집단 사직 사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신문들이 대부분 전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내용만 정리를 해드리면 어제 세브란스 병원이 심장내과 전공의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요. 당분간 수술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하고요. 이 필수 진료과뿐만 아니라 비필수 진료과도 사실 다 마찬가지라 그래요. 상황은. 응급수술은 정상 운영 중이지만 일부 진료과 수술은 절반으로 축소됐다고 합니다. 국립암센터도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가 근무하지 않아서 일부 수술이 연기가 되는 일이 벌어졌고요. 오늘부터는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이른바 빅5 병원에 들어가는 거죠. 이 병원들의 전공의들도 사직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다른 병원들까지 여파가 똑같이 미칠 것이다. 의료 공백은 더 커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권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복지부는 집단 행동 교사 금지 명령. 요즘 단어는 어렵지만 일단 집단 행동 하지 말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교사가 시킨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김택구 의협 비대위원장 등에게 의사면허 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그래요. 당신 의사면허 정지시킬 수 있어? 아니 정지할 거야? 이렇게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복지부는 또 3월 4일까지 당사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최종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윤희곤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주동자를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구속이요? 네. 법무부도 불법 집단 행동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공권력이라고 해당할 만한 모든 기관들이 다 총동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거고요. 시민단체들에서도 반응이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건의료노조 참여연대 등이 참여한 무상의료본부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도 전공의 파업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고요. 의사들을 공정위에 고발하겠다는 방침도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반응도 나왔어요. 어제 의료계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거든요. 노한규 전 의협회장이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화를 내시고 공분하기도 하셨는데 이 발언을 보고받은 후에 거꾸로 의료계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원칙적인 대응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대통령은 마지막에 어떤 궁극적인 결정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최종 결정자가 그냥 밀어붙여라. 강경 대응해라. 라고 사실상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는 의협과의 타협을 현재로서는 할 의지가 전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 등에서도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 대목에서 한번 신문들은 어떻게 보도했는지 일면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예, 그럴까요? 네, 조선일보 빅5 전공이 오늘 이탈, 정부 면허정지 착수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동아일보도 전공의들 병원 떠났다, 정부 진료 유지 명령. 조선일보하고 비슷하죠? 예, 비슷하네요. 예, 그리고 한겨레신문 역시 마찬가지죠. 예, 전공의 집단사직, 정부 면허정지 맞대응. 그러니까 양쪽 다 강경 대응하고 있다. 예. 이런 이제 분위기를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정부가 업무 개심 명령을 내렸다고 하면 법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가? 업무 개심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건가? 예.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정부는 형사고발에 일단 나서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요. 예.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업무 개심 명령서 전달 여부가 쟁점이 된다고 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실 업무 거 개시 아니에요? 명령이라는 게 업무 개시 명령을 어기게 되면은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의사 면허가 정지될 수가 있고 아니면 취소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처분이에요. 그래서 당사자한테 반드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걸 송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원래 문서로 해야 되는데 문자로도 가능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의사들은 핸드폰을 끄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렇게 문건 같은 게 돌고 있다고 해요. 끄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정부가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지금 또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요. 2021년에 행정절차법이 개정이 됐다고 해요. 그 이전에는 직접 송달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송달을 피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예전에는 2000년 의학분업 당시에는 당시 신상진 성남시장이 의협 아마 위원장이었을 거예요. 그 위원장이었는데 그런 비슷한 방식을 썼거든요. 근데 1, 2심엔 유죄가 나왔는데 대법원에서는 송달을 불가능한 상황도 아닌데 송달을 하면 되지. 왜 송달을 못 받았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돼서 나중에 이걸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느냐 이러면서 무죄 선고를 했어요. 근데 그게 전례가 됐던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 상황이 달라진 게 2021년도에 행정절차법이 개정이 돼서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을 때는 문자 전송,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문서가 아닌 방법을 처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갔어요. 맞습니다. 변호사 같으십니다. 아니요, 저는 읽은 거예요. 위원장에 공감합니다. 이어서 변호사님께서 역시 그렇게 되니까 네, 맞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코로나19 사태 때 그때는 전공의들이 휴대폰 꺼버리고 블랙아웃 만들고 난 다음에 맞아요. 우린 송달 못 받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정부가 사실상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는 그게 개정이 되는 어떤 그 과정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그게 어렵다 이렇게 정부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문자로 통보하고 난 다음에 송달됐어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자를 보내고 나면은 본인이 핸드폰을 켜든 끄든 간에 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송달은 받은 겁니다. 벌써 법적 검토는 끝났다. 지금 벌써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이죠. 근데 정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의협 쪽은 네. 좀 생각이 다르겠죠. 이게 아마 아무래도. 로펌들이 또 이게 그렇죠, 일자리가 맞아요. 될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그 틈새를 어떻게 파고 들어갈지를 아마 고민하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변호사가 됐어야 됐는데. 평론가가 돼가지고. 다 해. 세상 모든 걸. 근데 예. 그러면은 그것 말고도 그 전공의들이 만약에 파업을 통해 가지고 환자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예.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게 될 가능성도 사실은 사실 있어요. 이게 보통 문제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번 만약에 집단행동을 주도했다고 하면은 집단행동은 아니라고 크고 그냥 의사단체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에이, 근데 그걸 누가 봐도 집단행동인데 이거 비슷한 논리가 언제 있었냐면은 그 공무원들이 노조 만드셨을 때 처음에 전공로 만들 때 정부에서 이제 계속 못하게 하니까 전체적으로 연차를 일괄적으로 쓰는 방식으로 파업인데 파업이 아니다라고 했었거든요. 이거 나중에 다 징계받고 집단 연차로 다 인정된 예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누구는 병원 간다, 누구는 시어머니 생신이다 다 증빙 자료를 냈었어요. 근데 이게 수천 명이 했었는데 그때도 집단행동으로 다 인정이 된 선례가 그러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의사들한테 제일 약한 거네요.
법 적용을 잘 안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그냥 대충 넘어갔던 거잖아요. 아니,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고 있잖아요. 네. 신문들도 오늘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보도 태도도 사실 이 의사들이 하는 수법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노동자들의 파업에서 사실 나타나는 어떤 행태들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 맞아요. 근데 그런 것을 노동자들이 했을 때는 신문들이 맞아요. 아, 이런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공권력을 투입해가지고 반드시 완전히 난리 나죠. 제가 신문 이렇게 쓰진 않지만 거의 두들겨 패야 된다는 식으로 사회 세력이잖아요. 고배를 하는데 아니에요. 오늘 신문은 뭔가 그래도 해법을 찾아봐요. 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상당히 오늘 좀 이채롭습니다. 대한민국에 법과 원칙이 있는 겁니까? 공정한 상식이 있는 겁니까? 의사들은 그냥 이렇게 막 집단으로 파업하고 뭐 연차 쓰고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노한규 전 회장이 얘기했다는 것처럼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잖아요. 근데 저는 뭐 의사들도 뭐 예를 들면은 뭐 좋아요. 환자를 볼모로 잡지만 않으면 반대할 수도 있고 뭐 의견을 낼 수도 있고 그리고 최소한 국민의 어떤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라면 일정 정도의 단체 행동을 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네, 권리가 있죠. 너무하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너무한 게 정말 뭐냐면 전공의들 일부가 지금 예를 들면은 인터넷에 자기들이 보는 어떤 공간에 올린 글 중에 이건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병원 내에서 자기들이 쓰는 어떤 시스템 있잖아요. 시스템을 마비시키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처방을 어떻게 해야 되고 약을 얼마를 이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병원마다 이제 입력해 놓는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 그만 사직서 낼 때 이거를 다 지우든지 아니면 내용을 다 바꿔버려라. 그러면 대체근로도 못하게 하자. 뭐 그걸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하자. 그러니까 다시 다 수정해야 되고 뭐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보타주를 하는 건데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아니 진짜 이럴 때 응급 상황 생기는 분들은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 이렇게까지 책임감이 없는 거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신문들이 목소리는 내고 있습니다만 과연 노동자들이 이렇게 했을 때랑 그 온도 차가 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좀 장황하게 제가 네. 이 얘기를 좀 전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워낙 관심이 큰 사안일 뿐더러 우리가 뉴스를 접한다 하더라도 세부적인 내용까지 잘 접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신문이나 아니면은 하루의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차원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련 내용을 저희 방송만 딱 들으면은 의협 파업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고 어떤 문제가 있고 좀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걸 딱 머릿속에 넣으실 수 있게 그렇게 좀 정리해드린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신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주 흥미로운 차이가 있는 건데 그건 좀 이따가 김이나 평론가가 다시 얘기해 주실 거고요. 아시겠죠? 일단 제가요? 예. 네. 얘기해 주세요. 제가 부탁드려요. 네, 어떡하지? 네. 위원장님이 지금 지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이것만 전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정부는 이렇게 사태가 벌어졌으면 의료 공백 사태를 어떻게 메울 거야? 그러니까 대책이 있나요? 강대강 대치로 가버리면 피해는 국민들이나 환자들이 고스란히 볼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만들었다고 공개한 내용까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예.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어요. 거기서 나온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은요. 어쨌든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 상황이 악화하면 공보위 군의관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공의가 이탈해서 의료진이 부족해진 대형 병원의 경우에는 중증 응급수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위급하지 않은 환자는 주변 병원으로 분산시킨다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위급하지 않은 환자가 대형 병원 갔을 경우에는 진료 못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이거 얘기하면. 알고 있어야겠네요. 그리고 소방청과 협의해서 중증 응급 환자만 대형 병원으로 이송하고 큰 병원이 증상이 가벼운 환자를 보지 않고 다른 의료기관으로 보내면 건강보험 보상을 올려준다. 이런 대책도 나왔고요. 국군 수도병원과 국군 대전병원 등 전국 12개 국군병원 응급실도 오늘부터 민간에 개방한다고 합니다.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군병원도 이제 가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적십자병원과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등 공공병원 97곳은 민간병원 이런 공공병원에서도 환자를 받아서 응급수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병원 시간도, 진료 시간도 늘려서 오후 5시 30분까지인 평일 진료를 저녁 8시까지 늘려주고 주말 휴일 진료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태를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이냐. 거기도 사람 있고 의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이렇게 근무하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어요. 진료 거부가 2, 3주 정도 지속이 되면 이것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무슨 사고 날까 봐 조마조마하네요. 벌써부터.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정말 안 좋은 사례가 발생을 하면 그러니까 의사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여서 여러 가지로 이제 어쨌든 이 상황의 해결의 단초를 좀 찾아야 되는데 예. 그 상당히 어려워 보여요, 일단은. 그래서 여러모로 걱정인데 그래서 사실은 또 언론의 역할이나 이런 게 중요한 측면도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열심히 이제 좀 뭐랄까요, 중계하고 또 각자 입장을 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하면 좀 이 해결의 단초를 찾아나갈 수 있는 거냐 이런 것에서 언론의 역할을 할 필요성도 있는데 일단 오늘의 이제 신문들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거는 일단은 현재 어떤 상황이냐를 전하는 게 중점이었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런 와중에 조금 더 나아가서 보면 보수 언론의 경우에는 여전히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좀 내적 갈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좀 갈등의 어떤 전선이 중층적이다 말씀드렸는데 예. 어쨌든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는 국민의 호응이 있기 때문에 의사들하고 어떤 충돌 국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게 어쨌든 지금 전선이 형성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기득권이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그동안 의사 집단하고 보수 언론하고 밀월 관계가 있었던 게 또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의대 정원 늘리고 뭐 여러 가지 의료 개혁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반대해 왔던 게 보수 세력인 거잖아요. 지난 정권에서 의대 정원 늘리는 것도 반대한 게 보수 언론인 것이고. 맞아요. 네. 그런 관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윤석열 정권 편들 거야? 의사 편들 거야?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구도를 이렇게 만들자면 이 점에서 보수 언론은 지금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신경에 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내적 갈등이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뭐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 선택했는데 지금은 둘 다 좋아. 뭐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기본적인 흐름은 일단 의사들은 너무한다. 이런 흐름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예를 들면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세브란스 전공의 회장을 예를 들면 인터뷰에서 좀 지면에 실어요. 그래서 제목이 사직, 지도부 결정 아닌 개인적 행동.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공의들이 지금 하고 있는 항변의 대표적인 논리잖아요. 집단 행동이 아니다.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거다. 그러니까 처벌 가능성은 피해 보려는 거죠. 그렇죠. 요 얘기를 이제 좀 실어주면서 왜냐하면 집단 행동일 때 처벌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들도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예를 들면 국민 여론이 부담스럽지 않느냐, 진료 공백으로 환자가 불편 겪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뭐 얘기를 하거든요. 이 잘못된 정책으로 의료가 무너져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환자들이 겪을 고통이 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한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인터넷에 막 전공의들이 쓰는 글이나 뭐 자기들끼리 나눴다는 대화를 보면은 거의 뭐 그런 차원인가 싶은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이런 글도 중앙일보라든지 이런 신문들이 싣고 있고 네. 오늘 상당히 주목이 됐던 거는 조선일보입니다. 예.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어제도 이제 그런 이제 내적인 심경의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다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거의 이제 거의 대안을 마련을 했어요. 조선일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타협안을. 네, 타협안을 거의 마련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의료계의 이제 목소리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 수집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조선일보 이제 2면 3면 이렇게 가면 그런 것들을 실어놨는데 제가 이 긴 기사를 다 요약하기는 어렵고 한마디로 하면은 조선일보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냐. 일단 의대 증원 규모는 350명이다. 2,000명이 아니라 350명이다. 350명이다. 예. 이게 의료계의 이 전문가들이 그래도 의대 증원 규모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낼 수 있는 합의다. 합의가 350명이다. 이게 하나가 있고 구체적이네요. 예. 그다음에 그러면 증원 규모는 2,000명이 아니고 350명이다. 필수 의료 수가는 5배를 인상해야 된다. 네. 5배. 5배. 네. 예.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너무 필수 의료 수가가 낮다. 예. 뭐 낮은 건 맞아요. 요 부분은 맞는데 인상폭이 5배 정도는 돼야 된다. 요거 그다음에 지금 민영사상 이런 이제 의료사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의사가 져야 되는 부담이 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민영사상 부담이 크니까 이 면책을 해주는 특별법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건 조금 이제 부연설명이 필요한데 예. 지금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사의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전제로 형사소송 부담을 대폭 낮춰주겠다라는 거를 최근에 필수의료 패키지에 넣었잖아요. 네, 윤 대통령이 발표하기도 했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이게 있는데도 그게 필요하니?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이 의사의 주장은 그래요. 그걸 해도 민사의 위험이 그대로 남지 않냐. 그게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민사 부분에 대해서도 면책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아예 만들어줘라. 손해배상 안 당하게. 그럼 그렇죠. 어떤 의료사고를 내도 의사는 민형사 책임 하나도 안 지는 거네? 그거 뭐 특별법의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마 피할 수 없는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자 뭐 이런 주장일 거예요. 그럼 지금 법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약간 더 넓혀달라. 그러니까 피할 그건 수 이제 없는 범위를 넓혀달라. 특별법의 이거죠.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사실 아는 의사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분인가 이분이? 네. 네 혹시 네 아닙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그런 내용으로 하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사설에서는 의사들을 막 타일릅니다. 제목이 사설이 어떤 경우에도 응급실과 수술실은 정상 가동돼야라는데 이 여기서 막 이렇게 꾸짖고 타일러요.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가 치료를 거부해 환자가 피해를 입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 인륜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당장 1분 1초가 급한 환자를 두고 떠나겠다고 하는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라고 꾸짖으신 다음에 선생님 같네요. 그렇죠. 네. 정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정부 당국과 의사들 간에 오가는 말들도 비이성적이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반의료 행위라고 하고 의사가 국민에게 협박한다고 하고 타협은 없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또 막 꾸짖어요.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자기들의 어떤 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외과, 소아과, 응급실 등 필수 의료 의사들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책, 그 다음에 형사 책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의사들은 의대 증원의 대폭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명백한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 합의를 엄청나게 시키려고 고민했어. 네, 엄청나게 거의 조선일보가 이거 중재안이네요. 중재안. 네, 조선일보가 대한민국 지도부입니다 지금. 네. 아니 우 거의 대통령이 조선일보 본다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어. 그러니까 350명 딱 기준을 세워줬잖아. 350명에 필수 50명이 너무 저는 너무 웃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400명이면 400도 400명이지. 아니고. 300명이면 300명이지. 뭐 50명을 잘라가지고 350명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350명에 그리고 필수 진료 과목 의료수가 5배 인상. 네. 그리고 의사들의 면책 범위 대폭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 그렇게 하면 되는 거네. 합의안 만들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네, 그러게요. 네, 가령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에 이분 같은 경우는 이분이 또 유행어를 만들려는 건지 계속 그 약속대련 네 글자를 자꾸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을 놓고 약속대련이야 또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런 얘기 같아요. 이런 식의 어떤 합의안을 놓고 결국은 딜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2,000명이라고 얘기했지만 2,000명이 350명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확 쭈그러들고 이러면서 뭔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근데 그게 이제 뭐 결국은 어쨌든 정부로서는 의료계랑 대립하는 모양새 만들면서 뭔가 개혁을 한 것처럼 하고 그걸 또 해결하는 모양새도 만들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되는 거냐. 그리고 그게 바람직한 거냐. 제대로 의료개혁이 된 거냐라는 평가들은 남겠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해도 될지도 의문이지만. 근데 이렇게까지 국민들의 기대감을 키워놨는데 예. 달랑 350명?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국민들이 그렇죠. 볼 때 이거 하자고 지금 국민들 환자들 이렇게 피해를 입혀? 사실은 이렇게 얘기할 정부의 문제 해결 여론조사를 능력을 보면 의심하게 될 거예요. 맞아요.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 대다수가 의사정원 확대에 찬성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뭐 반응이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 반응 좀 알려주세요. 예, 저 이것도 보도가 그거 보고 난 다음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일종의 방금 이준석 대표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준석 대표하고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쇼 아니냐 결국은. 오. 2,000명이라는 비현실적인 숫자를 제시해 놓고서는 네. 결국 이렇게 저렇게 여론에 있어서는 이렇게 저렇게 호응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서는 결과적으로는 이것보다 훨씬 축소한 숫자로 합의를 해가지고 뭔가 그런 식으로 합의를 해서 결국은 이 효과만 남겨놓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당장 또 우리 조선일보 기자가 또 반박을 했지 또 기자 칼럼을 통해서. 그렇죠. 조선일보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왜냐하면은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어쨌든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정부가 대중적인 인기라는 차원에서 성과를 내느냐 내지 않느냐 요 문제하고 예. 의료계라는 기득권 집단하고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느냐 요 전선인데 민주당이 여기서 예를 들면은 보다 합리적이고 또는 이 개혁에 있어서 보다 분명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느냐의 문제는 그런 전선은 인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전선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tum을 보이면은 이 조선일보는 거기에 대해서는 칼같이 정리해 버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정책적으로는 공공의료나 이런 것들이 강화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그 문제는 일단 밀어놓고
민주당이 예를 들면 이런 얘기할 때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게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 얘기하면 조선일보 칼같이 무슨 얘기야? 의료 사회주의하고 잘라버려요. 이거는 의대 증원 문제야라고 하고 정리하는데 공산주의냐? 그렇죠. 이게 이제 전선을 명확히 하는 효과인데 마찬가지로 의대 증원은 정치쇼라는 이재명 대표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기자수첩을 써가지고 헬기 특혜 이 대표가 할 말 아니다가 제목이에요 지금. 갑자기 헬기가 나오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의 민주당이 껴서 뭔가 민주당의 이제 좀 자기들의 유리한 국면으로 프레임 가져가는 거를 원천 차단하는 이런 정치적인 기동까지 이 신문은 보여주고 있다. 근데 사실은 2,000명을 갑자기 이렇게 증원하겠다라는 것도 사실은 지금 제대로 된 의료 교육이 되겠는가부터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보완할 부분이 많고 여기서 민주당이 어떤 포션을 가져갈 수 있는 좀 더 나은 대안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했던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500명씩 아마 증원하는 것으로 돼 있었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아마 조선일보가 문재인 정부 따라가면 안 되니까 350으로 깎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들긴 하는데 근데 갑자기 2,000명이 나와버렸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것도 맞는 건가?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의료 현장에서 겪는 피부로 느끼는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은 의사가 부족한 거 훨씬 더 심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번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들을 잘못할 경우에는 자칫하면 총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제가 아까 화가 났다고 말씀드렸냐면은 2,000명 증원을 쇼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민주당이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민주당은 그럼 의사 편이에요? 그리고 의사 증원 몇 명을 할 겁니까 민주당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민주당이면 쇼라고 해버리면 자기는 뭐 그 쇼에 낄 필요가 없죠. 그렇죠. 제가 민주당이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 의사 증원 필요하다. 대폭 증원해야 된다. 근데 한꺼번에 2,000명은 사람들이 볼 때 또 의사들이 볼 때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0년대 초반부터 순차적으로 늘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 늘리게 하지 않았느냐. 그걸 못 늘리게 할 때 국민의힘 어느 편이었냐. 그리고 짧게만 잡아도 지난 정부에서 의대 증원 필요하다고 할 때 국민의힘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윤석열 대통령 찬성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뭐라고 그랬냐면 지난 정부처럼 이 의사들의 이런 반발에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마치 지난 정부는 의사들의 반발에 굴복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코로나19였어요 심지어.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 정부에 굴복하게 의사들로 하여금 굴복하게 만드는데 조력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보수정당이잖아요. 저 같으면 그런 얘기 할 것 같아요. 그때 왜 반대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2,000명 늘리자는 얘기는 뭡니까? 합리적으로 예를 들면 그동안 충분히 늘려올 수 있었는데 왜 반대해왔습니까? 이렇게 가면서 그 틈을 만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쇼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쇼인데 그러면 뭐 얼마를 늘려야 그럼 쇼가 아닙니까? 이 얘기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찬반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바람도 그렇고 의료 현장에 있어서도 문제도 그렇고 의대 정원은 늘려야 돼요. 그건 불가피한 거예요. 네. 그러면 늘리되 제대로 하라고 얘기를 해야지. 제대로. 네. 제대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네. 그 도대체 그럼 예를 들어서 지방에 의사들 부족한데 지금 장학금 주는 걸로 학생을 붙들어 놓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지역 의사제 도입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공공의대 설립하는 문제 그동안에 민주당이 계속 얘기해 왔잖아요. 그거 안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대안이 될 수 있냐. 숫자만 늘린다고 해가지고 의사가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니지 않냐. 이러면서 정부가 하는 것처럼 같은 방향으로 가더라도 의대 정원 확대 쪽으로 찬성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마구 밀어붙이는 방법들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들어가야 이게 공간이 생기지.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의사 파업 문제가 이번 3월 한 달까지 그냥 가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바로 총선이에요. 그러면은 정권 심판론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결국 정권 지원론으로 국민 여론이 돌아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막 극한 대치 쪽으로 가버리게 되면 대통령실에서 그거 생각 안 하고 말하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그렇죠. 보통 뭐 생각 안 하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근데 이번에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참모들이 틀림없이 얘기했을 거라고. 근데 민주당은 기껏해야 나오는 반응이라는 게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냐고요. 전략적인 패착이자 전략 자체가 없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도 청구의 큰 악재가 될 거라고 봐요. 제발 좀 민주당 당직자들은 이 방송 좀 들으시라고요. 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이재명 대표도 들으시라고 좀. 자, 이재명 대표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낙연, 이준석 신당이 불과 열흘 만에 결별 수순에 들어갔죠? 이거
이거 너무 빨라가지고. 아니, 제가 그렇게 비유했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배가 있는 너무 거예요? 고파. 허지고 밥을 퍼먹었더니 네. 갑자기 또 맹걸쭉 체해버렸어. 오. 지금 체한 거 다시 다 토하게 생겼어. 어떻게? 근데 또 보니까 막 허겁지겁 먹었는데 꽃감을 먹었는데 씨만 토하게 생겼어. 이낙연 꽃감이요? 이낙연 씨인가요? 난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어찌 됐든 과육은 다 먹고 씨만 톡하고 토하게 생겼어. 오늘 이낙연 뭐 새로운 미래 대표가 아직도 새로운 미래 대표라고 하대요. 뭐 합당 선언까지 했으면서 뭐 공동 대표까지 맡았다 그러는데 아직도 새로운 미래가 대표더라고. 법적으로는 새로운 미래가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예. 근데 오늘 긴급 기자회견 연다고 하니까요.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를 나눌지 이건 오늘 봐야 할 것 10시에 같은데. 발표한다고 합니다. 예. 하여튼 지향점과 관련해서 어제 최고위원회 연계 그게 도화선이 됐던 것 같아요. 결국 선거의 총괄 권한은 원래 이제 합당 합의할 때 이낙연 대표가 총괄 선대위원장 맡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거 이준석 대표한테 위임하기로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배복주 전 부대표, 정의당 부대표 입당과 관련해서 결국 확 불이 붙은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 입당 맡겠다고 하고 있는 건데 이미 입당은 해버렸어. 받아준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당내 기구를 설치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걸 논의하는 최고위원회 회의에 이낙연 대표하고 김종민 의원이 최고위원이 들어갔는데 두 사람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토론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표결 처리해버렸더라. 두 사람만 격앙돼서 막 큰 소리 지르다가 나와버렸어, 회의장. 나머지 최고위원들이 전부 다 동의해가지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일종의 모멸감까지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김종민 뭐 의원이 나와서 브리핑하는 거 보면 이준석 대표는 뭐 정치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까지 얘기를 했으니. 기획설까지 제기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이건 감정 싸움이 갈 때까지 간 거 아닌가.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올 신문에 아까 의사 집단 행동 문제가 탑이라고 그랬잖아요. 머리로 다 올라갔는데 아래면을 보면은 관련 내용들이 이렇게 그 다음에 비중 있는 기사로 다 들어갔어요. 동아일보입니다. 이낙연, 이준석 합당선언 10일 만에 결별 수순. 네. 그 다음에 다음 신문요. 경향신문. 경향신문 1면입니다. 총선 지휘권 이준석의 전권 부여, 자리 박찬 이낙연, 이준석 사당화. 네. 배치가 같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신문들 같은 경우에도 야권 뭐 이렇게 해서 야권과 관련된 야권의 혼란상을 보도한 곳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 기사를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거나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한국일보가 좀 특이해서 저희가 준비했는데 한국일보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그 기사는 뒤에 종합면이나 정치면에 다 있기는 한데요. 민주당 컷오프 하이 20% 통보에 첫 탈당 사례 나왔다. 김영주 전 국회 부의장이 어제 탈당 선언을 했다고 하는 소식을 더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두 갈래로 나눠서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해요. 예. 아니 애초에 이게 한 지붕 두 가족이 불가능했던 건가요? 근데 뭐 모든 당들이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면 한 지붕 두 가족도 있고 세 가족도 있고 뭐 다섯 가족도 있고 여러 가족들이 있죠. 근데 이게 본질적으로 뭐냐면은 지난번에 분명히 어쨌든 갑자기 설 앞두고 통합을 한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동안 통합 안 한다고 하다가 거리 두다가 어쨌든 덥석 받은 거잖아요. 그게 왜 그랬느냐? 자기 위주 통합이라고 생각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사실 해석하기로는 이름도 개혁신당이래, 법적 대표도 이준석이래, 색깔도 그대로고, 그 색깔도 그대로고, 그다음에 항상 여기서 말씀드릴 때 이준석 이낙연 밑으로 가는 거야, 이낙연이 이준석 밑으로 가는 거야. 맨날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밑으로 이낙연이 오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합당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는 내 지지층 설득할 수 있어. 합당해도 괜찮다고 할 수 있어. 라는 느낌으로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합당을 했더니, 근데 정작 이준석 대표의 지지층들은 이게 뭐야? 우리 류호정하고도 같이 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잖아요. 빠져나가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 상태로 가면 안 돼. 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러면 요걸 수습하기 위해서 이낙연 대표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그 합의 안에서 거의 이쪽이 유일하게 갖고 갔던 총선 지휘권을 그것마저도 뺏어버린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총선 지휘권 안에는 개혁신당 입장에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만 공천권도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공천권과 관련돼서 이준석 대표가 하고 싶은 거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모셔오는 것이다. 그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한테 공천관리위원장까지 맡기면 자기 지지층한테 할 말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수습할 수 있다. 이 그림 아니냐라는 식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주변에서. 그래서 어제 그 최고위 끝나고 오전까지는 이게 뭐 수습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뭐 내일 뭐 그래도 내일이라고 하는 거 오늘이죠.
오늘 그래도 뭔가 그래도 수습책이 나오지 않겠어? 라고 하는 기류가 좀 있었는데 오후되고 김종민 의원이 격앙된 상태로 다시 한번 이 기회설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아 이게 완전히 좀 깨지겠구나라는 것까지 되면서 오늘 신문 보도가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을 보도를 합니다. 이낙연 대표 측은 여의도 모처에서 별도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이준석과 성급히 통합한 데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독자 행보를 걸어야 된다는 의견이 오갔다고 한다. 반윤석열, 반이재명 노선을 걷되 옛 민주당, 정의당 정체성에 맞는 야권 신당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고 예. 동아일보가 이낙연 공동대표는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 열고 무리한 통합 추진에 대해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해서 조선일보의 경우에 이준석 대표 측은 이낙연 대표 측이 이탈하더라도 반여성주의 등 당 정체성과 2030 남성 등의 기존 지지층을 지키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어제 그런 분위기가 이낙연 예. 이 대표 쪽에서 막 나오니까 이준석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응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기자들하고의 티타임이나 이런 데서 이거는 이제 이낙연 대표 측 주장입니다만 티타임이나 이런 데서 뭐 김종민 의원이랑 해가지고 빠지면 그 자리는 다른 사람들로 채우면 된다. 가령 이제 이원욱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채우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현역 의원이 예를 들면은 그동안 김종민 의원까지 해가지고 현역 의원 6명을 채워가지고 정당보조금을 받은 거잖아요. 예. 국고보조금을 예. 받았는데 한 명이 다시 빠지면은 아까 김성환 평론가 위원장님이 기가 막히게 그 비유한 것처럼 곶감을 먹고 씨만 뱉어내는 거냐, 곶감은 다 먹은 거냐 이게 논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국고보조금은 반납할게요.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낙연 대표 쪽에서 볼 때는 예. 아 나가려면 나가라는 얘기다 이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맥락을 볼 때 아 서로 그러면 갈라서겠다는 거야 이런 분위기인데 다만 오늘 연합뉴스의 보도를 보면은 그래도 뭐 최후 통첩 같은 걸 할 가능성도 있다. 이낙연 대표 쪽에서 뭔가 안을 던지면서 이런 거 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남을 수 있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정말 이준석 대표 쪽이 이낙연 대표 쪽을 곶감 씨 정도로 생각하면은 예, 씨도 안 먹히겠죠? 그러면 뭐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그것은 아니, 10시 이후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커밍순입니다. 근데 먹긴 예. 먹었는데 양정숙 의원까지 들어가지고 6억 원을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하루 뛰쳐나가는 전에. 의원은 김종민 의원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최고위원회 양양자 의원, 금태섭 전 의원, 조홍천 의원까지 다 들어가 있었는데 전부 다 이준석 대표 편들었어요. 김종민 의원하고 이낙연 대표만 둘만 반대하고 뛰쳐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원래 4개 세력이 합쳐진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합쳐지면서 민주당의 탈당파 잔류파들이 있었는데 그 잔류파까지 다 먹으면서 양양자, 그다음에 금태섭, 류호정 이렇게 해서 다 먹은 거잖아요. 먹었는데 지금 민주당 탈당파들조차도 다른 말 없이 다 이준석 대표 쪽으로 가고 김종민 의원 하나만 달랑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낙연, 김종민만 톡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상황이 웃기는 건 뭐냐면은 처음에 합당할 때는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끌어안치느냐가 이낙연 대표하고 민주당 탈당파들의 최대 숙제였어요. 설 직전에 회의하고 막 이러면서 막 이준석 막 싫고 막 너무 막 화가 나지만 어쨌든 같이 가려고 막 해서 이준석 대표가 난 당명 못 바꿔요. 뭐 이렇게 하니까 받아줄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준석 대표 생각하기에는 내가 그래도 당의 근간은 갖고 있고 우리가 흡수통합하는 거야. 이 명분을 지고 가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이 완전 정반대가 돼버렸어. 그때는 이낙연 대표가 막 이준석 대표 막 끌어안으려고 막 싫다고 하는 거 억지로 다 앉혀놓고 설 인사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합당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나갈 테면 나가봐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배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나 이분 모시고 내가 먹을 거 다 먹었어요 이미. 그래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신문 보도의 한 대목을 소개시켜드리면 예. 이들이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 측이죠. 통합 당시에 법적 대표직을 비롯 당명, 당색, 원내대표, 사무총장, 수석대변인 등 주요 당직을 모두 이준석 대표에게 내준 것과 관련 우리가 이준석에게 당했다고 한탄했다고 한다. 이 대목이 있고 그다음에 경향신문의 경우에는 새로운 미래도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 있다. 개혁신당에 잔류하자니 이준석 공동대표 측 세력에 끌려가는 모양새라 실리가 없고 이탈하면 세력이 급속히 약화한다. 이런 대목이 있어서 이게 쉽지 않은데 이탈에도 그러니까 오늘 10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통합이 무효입니다를 선언해도 쉽지 않은데
다만 기대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기대하는 게 뭐냐면 마지막 기대가 뭐냐면 민주당에서 공천 파동 이런 게 났을 때 예. 이쪽으로 좀 끌어당길 수 있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제가 살고 있는 영등포에 예. 김영주 의원 이런 분들이 탈당 선언했는데 혹시 이쪽으로 오지 않으실래요? 김종민 의원이 전화를 했다는데 예. 안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 기가 막히네요. 예. 이낙연 대표는 정치를 뭘로 하셨나 몰라. 아니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 거 우리가 다 얘기했잖아요. 같이 만날 수 없는 관계라고. 이준석 대표하고 어떻게 지향점을 맞추냐고. 못 맞춘다고. 이준석 대표는 자기 기치를 들고 갈 수 있지만 이낙연 대표는 그게 안 된다고. 근데 같이 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굳이 끌어다가 갖다 놨어.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자기가 지금 탁 하고 배 터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또 지금 민주당 탈당파들 모아가지고 또 우리 세력 만들어가지고 또 해보겠다고? 전 처음부터 창당이 무리였다고 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그러니까 그게 애초부터 그 길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갈 곳이 없다, 물러날 곳이 없다라는 관측들도 그래서 있어요. 자, 민주당 하위 20% 반발 탈당, 김영주 의원 탈당으로 한번 가보죠. 그러니까요. 이낙연 예. 대표가 기다리고 계시는 상황인 것 예, 같기도 한데. 한국일보 일면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심각한 건 뭐 민주당도 굉장히 심각한 거죠. 예, 개혁신당만 점점 심각한 게 심각해지고 아니고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하위 20% 통보가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가 20% 통보를 받은 김용주 의원이 저는 친명도 반명도 아니지만 그런 저를 반명으로 낙인 찍었고 이번 공천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명분으로 평가 점수가 만들어졌다고 자기는 판단한다. 통보받고 난 다음에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당으로 전락했다면서 탈당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은 공천 심사에 반발해서 현역 의원이 탈당한 건 여야 통틀어서 처음이에요. 예, 맞아요. 앞으로 더 추가로 나올 수 있을지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선출직 평가 하위 20%는 득표의 20%, 하위 10%는 30% 감산당하거든요. 근데 감산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 중진급 의원이니까 단순히 예. 그거라기보다는 자기는 모멸감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것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분당 수준의 탈당 행렬이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비공개 지도부 회의 존재를 알린 동아일보 있잖아요. 예, 동아일보는 오늘 밀실 공천에 의원 단톡방이 들끓고 있다. 이런 소식을 비중 있게 전하고 있는데요. 지금 동아일보 사면이죠. 네. 민주당 의원 165명이 참여하고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이 대표의 밀실 사천을 비판하며 이선 퇴진을 요구하는 항의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런 글들은 없었죠. 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징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동작이 이수진 의원, 거기에 추미애 전 장관 여론조사 돌렸다고 하는 얘기 나왔었잖아요. 추미애 전 장관 선호도를 묻는 여론조사가 진행된 걸 문제 삼으면서 뒤에서 몇 분이 사적으로 공천 논의를 한 거라면 동작을 해서 나경원 씨가 당선되는 것에 막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썼고요. 그리고 사선 김상희 의원도 최근 공천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을 이해하기 힘들다. 이러면서 힘을 실는 그런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근데 김 의원 지역구 경기 부천병에는 이재명 대표 특별 보좌역인 김건태 변호사가 출마를 선언했다고 하고요. 예. 또 최근에 이 지역에서도 여론조사가 이렇게 돌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점이 또 오히려 더 흥미로웠는데 이명박 공관위원장이 비선 라인 존재를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 중진 의원에게 전날 직접 전화를 걸어서 지금 컷오프가 비선 회의에, 그러니까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가 됐다고 하는 명단이 나갔었잖아요.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서. 임 위원장이 그 사람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사과를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단 시스템 공천이 무력화된 것 아니냐는 이 의원의 항의에 대해서 해명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비공개 회의체에서 공천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동아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명박 위원장이 하위 20% 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로 지금 통보하고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명단이 실제로 지금 찌라시로도 돌고 저도 좀 받은 것도 있는데요. 그건 뭐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는데 이러면은
앞으로 탈당 의원들이 더 많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뭐 동아일보뿐만 아니라 한겨레 신문을 비롯해서 다수의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탈당으로 끝나면 이제 뭐 그냥 탈당했나 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정치라는 게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한겨레 기사의 대목을 소개를 하자면 말씀하신 대로 분당 수준의 탈당 행렬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런 얘기들이 내부에 있다. 대규모라는 거네요. 전하는데 특히 수도권 비주류 의원들이 공천 결과에 반발해 출마하면 국민의힘과 경합하는 지역의 판세를 흔들 수 있다. 당내에서는 집값이 상승하고 보수화 경향이 있는 서울 강동, 광진, 성동 등에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당장 나오는 거고 그리고 김영주 의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분은 왜 이렇게 관심들을 많이 갖는지 중앙일보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이날 민주당을 탈당한 4선 김영주 국회부의장 등 일부 야당 현역 의원에 대한 영입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야. 왜냐하면 어제 기자들이 예. 김영주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권성동 의원하고 만났나요? 이거 자꾸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는 영입 소문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또. 소스가 있네요. 근데 그게 될 거냐는 별개의 문제죠. 되는 예. 거냐는 별개의 문제지만 예. 이게 뭘 의미하느냐.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격전지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민주당의 득표력이나 이런 것들을 흔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생각을 다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누구든지. 그렇다고 하면은 수도권이라는 데가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다 유리한 데냐? 그렇지 않잖아요. 막 5% 내지는 10% 요 안쪽으로 사실은 지역구에서 갈리는 데가 많은데 그렇죠. 예. 이런 게 공천 때문에 여러모로 지지층이 갈리거나 균열이 일어난 상황에서는 그것 때문에 5% 차이가 뒤집힐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사실 큰 어떤 이 승패가 갈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건데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이 문제가. 근데 지금 방금 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여론조사, 이 유령 여론조사라고 불리는 여론조사 예. 도대체 어디서 돌린 거냐? 당에서도 안 돌렸다고 하는데, 근데 어디서 돌렸는지까지는 찾았어요.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이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한국 인텔리 서치라고 하는 곳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 여심이 등록업체인 리서치 DNA의 옛 사명이라고 하는데요. 예. 리서치 DNA는 이달 초에 민주당 총선 경선 ARS 투표 시행업체로 추가로 선정이 됐다고 해요. 민주당 당직자 말에 따르면 중앙당 선관위에서 PT 발표를 거쳐 세 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뒤늦게 이 업체가 추가가 돼서 지금 4곳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민주당 업체는 맞네요. 맞는 거죠? 민주당 업체는 맞아요. 네네. 그 업체 대표의 말을 보면, 그러니까 리서치 DNA는 법인이고 한국 인텔리 서치는 개인 회사로 두 곳 모두 한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여론조사 업체로 등록돼 있고 그 법인 아래 자기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여론조사 회사에서 이번에 여론조사를 돌린 건 맞는 것 같다. 근데 그 대표는 나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부인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예. 만약에 이 업체가 맞다면 그런 논리적으로 관계가 연결이 되고요. 근데 이 업체 대표가 문제가 중앙일보가 보도한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 도전을 앞둔 2013년 성남시 시민 만족도 조사 용역을 받아 수행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네요. 이 업체 대표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인 7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특정 후보들에게 건넨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합니다. 처벌까지 받았고. 네. 예. 근데 민주당은 결국 민주당 차원에 돌린 건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업체는 그러면 뭐 하기 위해서 이 여론조사를 돌렸느냐 이런 의문이 또 남게 되는 거죠. 중앙일보 8면의 이 조각조각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누굴 가리키고 있는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네. 공천 물갈이를 하려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고 대다수의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물갈이가 진행돼야 그게 효과적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나온 보도는 다 뭐냐면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 공천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뭐가 친문 대 친명이냐부터 시작해서 그럼 친명 공천을 하려는 거냐 이 맥락에서 그렇죠. 계속 의심을 갖고 우리가 보도를 하는 과정을 본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나온 게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비선 논의가 있는 거 아니냐, 심야 회의를 한 거 아니냐, 비선 회의체가 2개씩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나서 얘기 나오는 게 이른바 이런 유령 여론조사를 통해서 비명 지역구를 이제 타겟팅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대안을 당 공식 여론조사가 아니라 비공식 여론조사를 통해서 대안적인 뭔가를 하기 위한 즉 친명 후보를 배려하기 위한 여론조사 그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여론조사 돌린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업체가 지금 이재명 대표의 과거에 성남시에서 뭔가 용역을 받아서 이 뭔가를 수행했던 성남시 시민 만족도 조사를 용역을 받아 수행했던 이력도 갖고 있는 그러한 여론조사 아니냐 이걸 보도한 거거든요. 결국 이재명 연결가 나왔네요. 쭉 연결시키면 이재명 대표의 비선 그룹이 친명 공천을 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돌린 여론조사가 있는 거고 그 여론조사의 근거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소위 말하는 이 불출마 종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화를 통해서 또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공천에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여서 이게 악성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예. 어찌됐든 친명 공천이라고 하는 이재명 사당화라고 하는 인식을 더 공고하게 만들거나 당내 갈등을 더 갈라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사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더 커지게 되면 민주당 당내 분란은 더 커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근데 국민의힘 공천 얘기를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데 예. 오히려 뭐 국민의힘 거기는- 공천이 공정해 보일 지경이네요. 이렇게 되니까. 거기는 이제 막 끼워 넣으면서 마지막에 지금 고차방 정치 남아 있다고 정용환 공관위원장이 말했다 그랬잖아요. 예. 고차가 아니라 이제 대놓고 막 끼워 넣고 있어 지금. 근데 그게 속사정을 잘 보면, 드러나지 않아. 속사정을 보면 친윤 공천 열심히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속사정은 민주당이나 내일 보시는 시간이 분들에게- 모자라 지금. 네. 개혁신당이나 시간이 민주당이 좋아요, 이 지경이 구독. 되니까 눈 알림 설정 들어오지 않아 해주시고요. 눈에. 네. 오늘도 2분 초과했습니다만 내용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콕스 김성환 평론가 그리고 김민아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